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부대 부실급식 논란으로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한 육군 부대에서 훈련기간 도중 부실한 식사를 제공했다는 폭로가 또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육군 5사단에서 복무 중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훈련기간 중 원래 배식하기로 한 식단이 나오지 않고 김치와 밥만 배식해줘 먹은 횟수만 5번이 넘는다면서 비닐에 맨밥과 깍두기만 담겨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식단표는 짜놓고 김치와 밥만 줬다면 사기 행각에 해당하죠. 부실급식 논란이 인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늘짓이 매번 사기 정부답습니다. 코로나 대응의 중심기관인 질병관리청이 개청한 지 1년이 됐지만 정원 미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 특성상 보건의료 등 전문 인력 수요가 높지만 처우나 열악한 근무 여건 등으로 정부의 구인 노력에도 인력 보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해 질병청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하고도 예산 부족 때문에 수당조차 못 받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돈도 못 받는데 뭐하러 지방까지 가서 고생하느냐는 인식이 만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코로나 확진자 수 브리핑 말고는 하는 게 없는 질병청인데 이참에 정원을 줄이는 게 낫겠다는 반응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연예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외국 국적 연예인이 다음 표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퇴출 대상자로는 황비용으로 유명한 액션 배우 이영걸과 디즈니 뮬란의 주인공 유혁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현재는 싱가포르와 미국 등의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장성민 전 의원이 김영삼 전 대통령은 DJ 때문에 감방에 안 갔다며 만약 이회창 후보가 됐으면 IMF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감방에 갔을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 586은 모두 어디로 가는지 예상하는가라며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후보로 내보내면 이재명 지사에게 대권의 기회가 올 것이고 그러면 문 대통령은 감방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윤석열이 야권 후보가 되면 이재명한테 질 것이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문재인을 감방에 보낸다는 분석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전 7시에 7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탑 7,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9월 6일 뉴스탑 7 7위에 오른 소식은 한국의 더불어민주당과 흡사한 미국 민주당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이 주한미군을 28,500명 밑으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 조항을 올해도 국방수권 법안에 넣자고 제안했는데 이를 미국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국방수권 법안 최종 의결까지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미국 하원을 다수 차지하고 있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극구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추가될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우려 속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곧 내놓을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에 이목이 쏠립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신문의 이메일 질의에 군사위 소속인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의원이 올해도 주한미군의 주둔 하한선을 28,500명으로 하는 조항을 추진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해당 조항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답했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에는 2019년 처음으로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22,000명 밑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고 2020년과 지난해에는 하한선을 28,500명으로 높였습니다. 해병대 출신인 갤러거 의원은 지난 6월 앤디 킴 의원 등 5명과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미 국방장관이 한일 국방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루빈 가예구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으로 28,500명의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북한의 군사적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 역할을 하는 한편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의 중요한 플랫폼이다 등 강조 문구만 넣은 채 하원 군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전략적 유연화를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주한미군 하한선을 넣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몇 명으로 제한을 해두면 추후 바이든 행정부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입니다. 모니카 마튜슈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3일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임무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군대와 역량의 적절한 배합을 결정하는 미 국방부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를 끝마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바이든은 주한미군을 독단적으로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넣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과 결이 좀 다릅니다. 바이든의 독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서라는 민주당 의원이 있는가 하면 민주당 대변인은 적절한 배합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거나 대만, 동남아시아 문제에 활용하기 위해 또는 한반도가 아닌 다른 인도, 태평양 영내에서 무력 충돌 등 상황이 벌어질 경우 주한미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유연하게 조정할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과 민주당 대변인이 한 말의 취지가 각기 다르긴 하지만 이후에 어찌됐든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안전장치 조합을 넣지 않으려 한다는 건 확실한 일이니만큼 안보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선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미군 운용계획은 미 국방부가 향후 발간하기로 했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에 담길 예정입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시한 내에 검토를 끝낼 것으로 예상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올 2월부터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그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복회 고문 변호사이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의 막말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논란입니다. 정철승은 지난 4월 광복회 회원들을 향해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가난하고 못 배워서 박근혜를 지지한다고 말해 제가 강한 비난을 퍼부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철승이가 이번엔 100세 철학자로 알려진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난 것이라는 되먹지 못한 발언을 해 또 파장일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영석 명예교수의 딸이 정철승에게 인신공격 말라고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이 말부터 좀 하고 싶습니다. 정철승 변호사, 당신 부모님도 오래 살면 위험하겠습니다. 오래 살면 위험한데 당신 부모님은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살아는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또한 정철승 본인도 오래 살면 위험할 텐데 몇 살까지 살다 죽을 계획인지도 더불어 함께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철승 변호사가 대체 왜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이런 페류나 같은 막말을 한 건지 그 이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달 31일 일본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언론 압박을 비판했습니다. 김 교수는 공산주의 체제의 북한, 중국처럼 가족들 사이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되면서 진실과 정의, 인간애가 사라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대일 정책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항일운동을 하듯이 애국자로 존경받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가 문재인을 이같이 비판하자 정철승 변호사는 이튿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교수의 기사를 공유한 뒤 어째서 지난 100년 동안 멀쩡한 정신으로 안 하던 짓을 탁해진 후에 시작하는 것인지 노화 현상이라면 딱한 일,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난 것이라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정철승은 10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모양이라며 평등과 박애를 외치다가 34세에 십자가형을 당해 생을 마친 청년 예수의 삶은 존경한다는 이가 어떻게 100세 장수를, 그것도 평생 안심인명만을 쫓은 안온한 삶을 자랑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철승은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승만 정권 때부터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60여 년 동안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을 비판한 적이 없었는데 100세를 넘긴 근래부터 문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들을 작심하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제는 저 어르신을 누가 좀 말려야 하지 않을까, 자녀들이나 손자들 신경 좀 쓰시길이라고 썼습니다. 정철승 변호사는 이후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나는 늘 적정 수명에 대해 관심이 많다. 요즘 나는 약 80세 정도가 그런 한도선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100세 넘게 장수하시길 기원드리는 우리 사회의 귀하고 존경스러운 원로 어르신들은 많다고 말해 재차 논란을 샀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악마가 따로 없죠. 정철승 변호사가 한 말을 잘 들어보면 80세 정도만 살면 될 것이지 문재인 정부 비판해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뭐하러 그렇게 오래 사나, 100세 넘게 장수하길 바라는 원로 어르신들은 따로 있으니 당신같이 문재인 정부 욕하는 사람은 장수할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다. 문재인 비판 좀 한 거 가지고 이 정도 수위의 발언을 할 정도라면 정철승 변호사는 정신 감정을 좀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도덕, 윤리교과서 공부도 좀 다시 해야 할 것 같고요. 변호사 자격증 박탈 또한 시급해 보입니다. 김 교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자녀분들의 심정은 오죽할까요?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딸이 부친을 힐날한 정철승 변호사에게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김 교수의 둘째 딸로 알려진 A씨는 나이 70이 넘는 볼품없는 대한민국의 한 할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나이 많고 무식한 한 여인이 올리는 글 죄송하다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아버지는 이북에서 할머님과 2명의 삼촌, 고모 한 분을 모시고 남하에 흙집을 지어 20여 명의 식구를 데리고 사셨다며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김일성도 만났을 뿐 아니라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자유가 없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생각이 뼛속 깊이 박혀 있으신 분이라며 남한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 남하에서 힘들게 산 38선 딸아지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A씨는 여러 정권을 지나오며 저는 봤다며 형사들이 퇴근하는 아버지를 연행하는 것은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다. 어떤 때는 3일 만에 집에 오신 적도 있다. 정권에 불리한 강연을 하신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변호사가 그 나이가 되도록 조용하다가 늙어서라고 운운하신 것은 잘못하신 것이라며 아버지의 인터뷰 내용이 좀 심하실 수 있습니다만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는 딸의 심정도 헤아려 달라고 전했습니다. A씨는 또 늙은이가 뭘 안다고 그만 밥이나 먹다가 죽지라는 정 변호사의 말씀이 맞다. 많은 변화와 세대차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들은 늙은 세대로 텃방에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저는 무식한 늙은이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아픔으로 감히 부탁드린다. 비판이나 시비는 당연하지만 인신공격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식 때 모든 국민이 통합해 한데 어울려 잘 사는 나라, 전에 없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다며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나쁜 놈이다 하지 마시고 생각이 다른 상대방의 마음도 좀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고 김 교수의 따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저희 아버지를 인신공격한 인간에게 분한 감정을 감추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대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정철승 따위를 상대하기엔 너무 아까운 인품을 지니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철승이가 김 교수의 따님이 쓴 편지 속 내용처럼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나쁜 놈이다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있을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경악스러운 막말을 내뱉을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승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전합니다.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에게 박원순에게 몹쓸 짓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SNS에서 삭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최근 잇따라 박원순 사건 피해자에 관한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게시글에는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고 인사호소를 묵살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이례적으로 일찍 진급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지난달 정 변호사의 SNS 게시글을 삭제하고 자신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게시물과 성폭력을 언급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3일 오후 정철승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높은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삭제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결정문 일부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SNS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보호돼야 할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언제든 공개될 수 있는 결과에 이르렀다면서 그 내용 또한 성범죄의 발생 경위, 채권자 주장의 신빙성, 채권자의 망인 고소 경위 등과 관련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하거나 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철승 변호사의 SNS 게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망인의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취할 수 있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박원순이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다고 박박 우겨대는 박원순 유족 측 법률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의 속은 부글부글 끓겠습니다.
민경욱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문재인과 대법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연달아 날선 질문을 던져 화제입니다. 민경욱 대표는 인천 연수구 지역의 선거무효소송 당사자이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오고 있죠. 현재까지 3곳의 지역에서 재검표가 진행됐는데 민 대표는 최근 수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진행된 3차례의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대법원이 보여준 재판 진행이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민경욱 대표는 최근 2차례나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의 주심을 맡았던 조재현 대법관에게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 대표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재현 대법관에게 묻는다. 당신은 민주당 180석 범죄 은폐의 조력자인가 라며 가장 청렴결백하고 가장 정의로워야 할 법관의 양심은 돈과 바꾼 겁니까? 권력과 바꾼 겁니까? 조재현 대법관은 스스로 법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민 대표는 그러면서 조재현 대법관이 모든 법관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데도 다른 법관들이 단 한 명도 조재현 대법관을 파면하라고 권기하지 않는다라며 판사들이 모두 같은 범죄자들인가? 자정기능이 없는 집단은 그냥 썩어갈 뿐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민 대표는 문재인을 향해서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 대표는 사전선거로 인원이 분산됐으면 좋겠다던 당신의 말은 사전선거 부정을 명령하는 최초의 지령이었나 라고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문재인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일찌감치 나와 사전투표를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면서 사전투표를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독려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4.15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포스터는 최근 진행된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나온 비정상 투표용지를 소재로 제작됐는데 조작이 어떤 방식으로 된 건지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어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실제로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보고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디자인된 포스터들은 지난 4일부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포스터 속 내용은 투표관리관 이름이 보이지 않는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는 일명 일장기 투표지, 투표지 뒤에 붙은 국적불명의 스카치 테이프 투표지, 좌우 여백이 같아야 하는데 오른쪽이 잘려나간 투표지, 이전 인쇄물과 겹쳐져 인쇄돼 푸르스름한 색이 섞여 나온 일명 배춧잎 투표지 등입니다. 실제로 인천 연수구을, 경남 양산을, 서울 영등포을 재검표에서는 포스터 내용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이 대거 발견된 바 있습니다. 저는 포스터 중에 가위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신 분이라고 적힌 이 포스터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부정선거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들도 이 포스터를 보면 부정선거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터를 제작한 황교안 예비후보는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관련자들을 끝까지 찾아내어 처벌하여 내년 대선에는 부정선거가 없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2번째 지역인 세종 충북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엊그제 이어 어제도 과반을 넘는 표를 얻었는데 전날 득표를 합산하면 충청권에서 총 54%를 기록했습니다. 2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는 26%포인트 차인데요. 원래대로 하면 일요일이었던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7월 예비 경선을 개시할 때까지만 해도 경선 기간은 60여일에 불과했었는데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경선 종료일을 9월 5일에서 10월 10일로 늦춘 것이죠. 선거운동 기간이 5주나 늘어나게 된 것인데 이에 따라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추격할 수 있을지가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반이긴 하나 이재명의 대세론을 꺾기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꺾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과반 득표를 막아 결선 투표에서 후보 단일화로 역전을 노릴 것이다 라는 관측도 많았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초반 기세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처럼 민주당 경선에서 가장 흥미로운 변수로 꼽히는 게 바로 결선 투표제인데요. 경선에서 1위 후보의 과반 득표를 저지하게 되면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치러지고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후순위 주자들이 레이스 완주를 천명하며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고 자신이 2등 후보가 돼 1대1 구도를 마련하고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선 투표제는 경선의 역동성을 키워 흥행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서로를 향한 공격 수위를 계속 높여 후보들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키우고 있는데요. 추격자 입장인 이낙연 캠프는 지역주의 논란과 경기도 산하기관 부적절 인사 의혹, 무료 변론 의혹 등 이재명 후보를 향한 검증 공세를 이어가며 불을 붙였고 이재명 캠프 역시 이낙연 후보의 전남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의혹, 옵티머스 연루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았죠. 급기야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지난달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지만 이후에도 양 캠프의 신경전은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때문에 우리 진영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여권 입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당의 경선은 대선 후보를 뽑는 개인전 성격도 있지만 대선 이래 51%의 득표를 확보하는 그런 지지를 모으는 과정을 만들어야 하는 단체전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권의 우려들이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TBS 의뢰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할 경우 같은 당의 최종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66.2%로 국민의힘 지지층 75.5%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본선 이탈 가능성이 야권보다 더 크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이낙연 후보 지지층에선 같은 당의 최종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5.2%에 불과했습니다. 지지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 이낙연 후보 지지층의 22%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고 19.7%는 다른 정당의 최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자의 79.6%와 홍준표 의원 지지자의 72.7%가 같은 당의 최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실제 이런 투표 경향이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낙연 후보가 떨어지면 아무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한 22%의 사람들, 또 이낙연 후보가 떨어지면 다른 정당의 후보를 찍겠다는 19.7%에 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재명 대세론의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치러진 지역순회 경선은 흔히 당심이라고 평가되는 권리당원, 대의원들만 참여하는 투표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10배 이상 숫자가 많은 일반 당원과 국민의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오는 12일, 이른바 1차 슈퍼위크에서 이낙연 후보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재명 대세론이 더욱 굳어져 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던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추석 전후로 해서 큰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야권으로서는 악재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의 부친에 대한 부동산 의혹이 불거졌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후보들 간 난타전에 극에 달했죠. 그리고 이런 와중에 야권 대선 후보 1위 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청부 고발 의혹이 한 인터넷 매체에 의해 보도됐고 이에 여권은 총공세에 들어갔습니다. 주말 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간단히 요약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내용인 즉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하던 지난해 4월 검찰이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등의 이름을 적은 고발장을 전달하고 이들을 고발하도록 첨부했다. 이게 보도 내용의 요지인데요. 지난해 4월이면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던 총선 전국이었죠. 바로 그 시기에
검찰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야권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첨부토록 했다는 것입니다. 논란의 발단이 된 사건은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MBC가 보도한 신라젠 취재 관련 사건인데요. 이 사건들과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 전 총장과 김건희 씨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검찰총장 윤석열 본인이 고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검찰 내 측근을 시켜 야당 총선 후보인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고발 사주, 윤석열 대리 고발 사건, 윤석열 청부 고발 사건으로 이미 명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권은 윤 전 총장에게 2번 정도의 타격을 가한 바 있죠. 하나는 윤석열 후보 장모의 법정 구속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줄리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X파일 논란이었습니다. 이것에 이은 3탄이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이른바 윤석열 고발 청부 의혹이고요. 3탄이 개봉한 지 2, 3일 만에 사탄으로 이문정과 공수처를 앞세운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X파일 논란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여권 1위 후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파상 공세 시점이 왜 바로 지금이냐, 이걸 먼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면서 여권이 수세에 몰리는 시점과 맞물렸다는 점, 또 오늘 법사위를 시작으로 공세를 강화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기 유리한 시점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국내임 대선 경선 시작을 바로 직전 앞두고 윤석열 힘빼기, 흠집내기의 일환이라는 점을 들 수 있겠는데요. 여당에서 벌써부터 국정조사를 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난 주말 여러 분석들을 들으셨겠지만 이번 의혹 역시 여권에 의한 공작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들이 펼치는 공작은 허점 투성이기 때문에 꼭 정치평론가나 법조인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쏟아지는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살펴보면 허점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그 허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보도를 낸 뉴스버스라는 매체의 발행인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진동 전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란 수식어를 붙였냐면요. 전라도 광주 출신의 이진동 전 조선일보 기자는 탄핵 국면에서 이른바 의상실 CCTV 보도를 해 탄핵의 도화선을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 이전에 이진동 기자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을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친박연대 홍장표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는데요. 때문에 의상실 보도와 관련해 개인적 감정이 반영된 어떤 정치적 보도였다는 말들이 무성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여권에서는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이 조선일보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현 야권에 가까운 인사다, 여권에 의한 정치 공작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진동 이 사람을 보수파 야권 인사로 보는 건 매우 무리가 있습니다. 차라리 김호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내 전라도 카르텔이 만연해 있다는 점과 이진동 발행인 역시 전라도 출신이라는 점을 연관시킨다면 여권에 가까운 사람, 참된 언론인이라기보단 정치적 야욕이 있는 언론인 행세를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 텐데요. 어쨌든 해당 보도를 낸 뉴스버스 그리고 이진동 발행인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뉴스버스의 해당 보도는 어떤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난해 4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손준성 검사가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앞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김웅 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청구했다는 게 이 보도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보도의 취지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 이 자리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에 구실을 하는 이른바 검찰총장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복심, 윤석열의 측근이라는 대전제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만약 이 사건에 윤 전 총장이 정말로 관여했다면 이 어마어마한 일을, 즉
청부 고발을 아무에게나 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윤석열의 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의 준하는 윤석열 사단 중에 믿을 만한 부하들에게 시켰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손중성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로 간 게 작년 2월입니다. 작년 2월 여러분 그 살벌한 분위기 기억하고 계시죠? 추미애 장관이 1월 달에 취임하자마자 이른바 학살 인사라고 해서 윤석열의 팔다리를 다 잘라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정권 관련 수사와 관련된 수사팀을 갈기갈기 찢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즉 대검의 윤석열을 꼼짝 못하게 팔다리를 다 잘라놓고 포위하기 시작한 건데 그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를 꿰차고 들어간 사람이 바로 손준성 검사였습니다. 자,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에 구실을 하는 이른바 검찰총장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측근으로 심어놨겠는가? 이건 상식에서 비춰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의 신임을 받고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할 때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대거 중앙지검으로 불러들였는데 이때도 손준성 검사는 없었습니다. 즉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탈로가 나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일을 윤석열이 손준성 검사에게 사주했다는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추미애 당시 장관은 윤석열의 팔다리를 자른다는 취지에서 수사정보정책관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 한 명만을 남겨놓게 되는데 또 7월 2차 대학살 인사에서도 손준성 검사는 살아남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반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진동이 발행인으로 있는 뉴스버스라는 매체의 단독 보도로 나가게 됐을까? 저는 이게 진짜 의미로서의 검언유착이라고 보는데요. 작년 11월 25일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을 압수수색했는데 그때 압수수색한 자료를 검찰이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검 감찰부장은 친여 성향의 한동수 감찰부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샜을까요? 이게 공개되면 본인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손준성 검사가 발설을 했을 리는 없겠죠. 일각에서는 현재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웅 의원을 지목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포렌식 자료 등의 압수수색 자료를 가지고 있는 대검일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진상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이거 진상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상으로 정치공작 냄새가 풀풀 나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대표적 몇 가지를 짚어드렸는데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허점투성이인 여당의 공세보다 사실 야당의 자중질환입니다. 여야 간 첨예한 논쟁이 붙으면 공격과 방어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내부에서 총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당이 말하는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 자당 사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선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의 말을 들으시고 이런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최근에요, 하여튼 이 여당 쪽인지 어딘지 아마 여당에서 하도 날뛰는 걸 보면 여당 발이겠죠. 특히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고발 사주라나요? 그런 건이 있는데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제 딴에는 면밀하게 그 기사들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사실 무근입니다. 그렇게 볼만한 근거가 없어요. 문건. 제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는데 전혀 그거는 적어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을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추측도 할 수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건을 두고요. 이게 그래서 특히 이 국민의힘 전신이 한나라당 때인지 언제인지 제2의 김대엽 사건도
겪은 이 당에서 김대엽 사건이라고 제2의 김대엽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걸 두고 이 당내 후보 간에서요 후보들이 정말 말해서는 안 될 말들을 너무너무 말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한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도 근거가 없지 않아요. 근거가. 제가 더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아름다운 갱신, 완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상황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준석 대표나 우리 선관위원장님께서 정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후보들 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엄격한 규정이라도 좀 만들어서 저는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은 1위와 2위를 함께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말 국민의힘에서는 3가지 악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준석 대표 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과 조금 전에 보도해드린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여권의 총공세,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국민의힘 내부 문제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어제 오후에는 속보로 정홍원 선관위원장 사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이준석 대표의 만류로 사퇴 의사를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날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죠.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공정경선 서약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안상수 후보가 불참했습니다. 당 선관위의 역선택 방지 도입 검토와 관련해 정원 선관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항의 표시로 일정 보이콧이라는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인데요. 이들 4명 후보에 대한 이준석 대표와 다른 후보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주자들 같은 경우에 다소간의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성숙한 방식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최소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당과 후보들이 보인 모습은 국민들의 절박한 기대와 지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 또 어떤 오해가 있든 우리 후보들은 당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합니다. 지난 4.7 재보선과 또 우리 당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민심은 바로 힘을 합해서 정권을 교체하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희들 후보들은 그 선관위의 결정 룰에 결국은 따르고 또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은 본인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선을 보이콧하거나 또 오늘같이 이렇게 참석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2분 가운데 오늘 4분이 여기 안 오셨는데 정말 잘못하는 일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정권 교체를 정말 어쩌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간절히 바라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유여하간에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겨주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이준석 대표 이 지도부에서 이분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있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한 대다수의 후보들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유승민, 홍준표 후보 등을 비판했는데요. 그간 윤석열, 최재형, 황교안 후보가 역선택 방지 찬성 입장을 보여왔었죠. 하지만 이 중 최재형 후보가 최근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경한 입장에서 유화적 입장으로 선회했는데요. 이날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역선택과 관련해서는 역선택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역선택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대전제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경선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룰의 어떠함보다는 우리 전체 우리 경선 후보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같은 골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우리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날 이 자리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는 역선택 방지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았고요. 이준석 당대표와 정홍원 선관위원장에 대한 덕담과 정권교체 다짐과 관련한 발언만 짧게 했습니다. 앞서 여러 후보들이 비판을 한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날 유승민, 홍준표, 하태경, 안상수 후보의 보이콧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날은 쇼맨십이 강한 이준석 당대표가 포커스를 받는 그런 자리도 아니었고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출발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경선룰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행사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건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지지층과 국민들을 무시했다. 이들에게 선당 후사의 정신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정치적 이기주의만 가득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정말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한 사람으로서 무시당하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젯밤 늦게 경선룰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젯밤 11시경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선관위는 후보 8명을 추리는 1차 예비 경선에서 100% 여론조사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는 안과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여론조사와 뺀 여론조사를 반반씩 합산하는 중재안을 놓고 7시간 동안 경론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배제하되 100%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사 80%, 당원투표 20%를 반영하자는 중재안이 나왔었고 최종 경선에 본선 경쟁력 조사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새로 제시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 결국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하려던 1차 경선의 책임당원 여론조사 20%를 반영하고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3차 경선 때는 단순 후보 선호도 대신 본선 경쟁력을 묻기로 했는데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했다는 점만 인식해 이게 역선택 방지 반대 입장을 보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정홍원 선관위가 일종의 중재안을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표면상으로는 역선택 방지 장치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최종 경선에서 민주당 최종 주자와 대결을 가정해 경쟁력을 묻기 때문인데요. 적합도와 경쟁력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얼마 전 치러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는데 오세훈, 안철수 두 야권 서울시장 후보 간의 단일화에서는 여론조사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신경전이 정말 치열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여론조사 문구였는데 당시 문재인 후보는 단일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하냐, 안철수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상대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냐로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또 10년 앞선 2002년 노무현, 정몽준 후보 간 단일화 때도 역시 지지도냐 경쟁력이냐라는 게 쟁점이었는데요. 문구는 결국 두 가지를 합쳐서 이회창 후보와 경쟁할 단일 후보로서 누구를 지지하느냐로 어렵사리 결론이 났지만 사실상 문장 뒤에 있는 지지도의 방점이 찍히면서 최종 노무현 후보가 청와대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지난 4.7 재보선에서도 야권 단일 후보로서의 적합도나 지지도를 물으면 오세훈 후보가 이기거나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지만 여당 후보에 대한 경쟁력을 물으면 안철수 후보가 대체로 더 높게 나왔는데요. 정치권과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자기 진영의 정체성이 강한 후보는 적합도 조사가, 일반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후보는 경쟁력 조사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에게 대입해보면 어떤 후보가 유리할까요?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총장은 보수 지지층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반해 홍준표 후보는 보수층에서 윤석열 후보에 비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여야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경선 주자 중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민주당 경선이 국민의힘 경선보다 먼저 끝나기 때문에 만약 선생님께서는 우리 당 어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더 높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큰 틀에서의 국민의힘 경선 룰이 확정됐습니다. 정원 선관위가 고심 끝에 중재안을 낸 만큼 더 이상의 후보들의 불평, 불만과 갈등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시청자 여러분 모두 행운 가득한 한 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내일도 알찬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